국민 라디오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다 함께 만드는 국민 라디오 함께 만드는 희망.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입니다. 곧 1시가 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안녕하세요. 고전으로 보는 오늘의 이윤호입니다. 오늘은 그 17세기의 네덜란드 철학자 그 스피노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오늘은 그 스피노자 연구자이고 그 경희대 휴머니타스 교수로 계시는 이경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죠. 현대 프랑스 철학자 들레즈도 스피노자를 일러 철학자들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니체나 들레즈나 또 현대 철학자 많은 이들에게 스피노자는 많은 영양분을 공급했다고 보는데요. 도대체 스피노자가 어떤 분인지 잠깐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갈까요? 예. 부탁드립니다. 예. 스피노자는 들러즈나 니체뿐만 아니라요. 다른 많은 철학자들도 스피노자를 철학자 중에 철학자다 이렇게 칭송을 하는 그런 분인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스피노자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노자의 삶에 대해서는 많은 감동과 존경을 표하고 있는데요. 그런 까닭은 스피노자의 삶이 진정한 철학자의 자기 길, 흔들림 없는 자기 길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느껴집니다. 스피노자가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은 스피노자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이고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에 유대인 거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살았었습니다. 예, 그들은 암스테르담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선조들은 스페인에서 종교 박해를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네덜란드로 쫓겨온 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상인들인데요. 상술이 뛰어나서 경제적인 기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들을 스페인은 유대인들을 내쫓고 나서 사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에 비해서 네덜란드는 그들을 받아들여서 상당한 번영을 누리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네덜란드가 한때는 세계 무역을 제패까지는 아니지만 큰 판도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일본까지도 진출하고요. 예, 그런 나라인데 그때 이 유대인들이 상당한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시대가 겹치니까요. 그래서 이들을 받아들인 네덜란드에서는 이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국가적 목표, 부와 번영을 누리려고 했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회에 들어와서 적응하면서 자신들의 안전한 공동체의 삶과 그다음에 종교적 자유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했죠. 이들을 이렇게 유치하는 네덜란드는 당시 유럽에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해 보십시오. 1600년대 초중반이라면은 아직 프랑스 혁명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영국 혁명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시기라서 사실 중세에 가깝고요.
그 당시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 말이에요. 개신교도 아직 제자리를 잡을까 말까 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네덜란드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종교적 자유 혹은 관용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래서 관용의 나라라는 명예를 갖고 있었던 것이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전통과 그 종교와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어서 기꺼이 네덜란드에 들어와서 네덜란드의 일원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 스피노자가 그때 1632년에 제가 이런 숫자엔 상당히 약합니다. 32년에 태어났는데요. 스피노자는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상당한 기대를 받고 양육되었습니다. 교육받고요. 공동체의 가장 높은 지도자인 첫 번째 랍비인 모르테라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스피노자를 굉장히 아끼고 거의 수제자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피노자는 10대 때 들어가면서 라틴어를 배우고 참고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무슨 언어를 썼냐면은 포르투갈어와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이 사람들이 포르투갈에서 네덜란드로 이주했기 때문에 그때 포르투갈어를 그대로 쓰고 있었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히브리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전통적인 히브리어를 쓸 때는 유대 철학을 유대 사상과 유대 종교와 유대 철학을 배우고 있었는데 스피노자가 10대 후반에 라틴어를 배우면서 슬슬 그 고전, 다시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플라톤 철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스피노자는 전통 유대적인 종교관과는 다른 생각을 갖기 시작한 듯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록에는 정확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24살에 이른바 헤렘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불리우는 파문을 당합니다. 파문을 당하는 거는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있어서도 쫓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의 어떤 공적인 일에도 참여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파문을 당하는데 그렇게 파문을 당하는 이유는 아직 문서로 정확히 남아있지는 않지만 짐작컨대 스피노자가 나중에 성숙했을 때의 그런 사상을 이미 그때 갖고 있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성숙했을 때 사고라면 유대인과 관련해서 본다면 뭐가 있냐면은 우선 모세오경 있죠. 모세오경은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그걸 모세가 쓰지 않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민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들은 이제 선민 사상 하나 가지고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려고 하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민 사상에 대해서도 달리 해석합니다. 선민 사상이란 자신들이 한 번쯤 크게 번영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민족이나 번영한 기억이 있다면은 선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선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별한 자기 민족의 사명과 운명과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종교를 통해서 확신받고 싶었는데 그런 걸 무너뜨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실 파문의 자격이 되려면 파문할 만한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이단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공공연하게 공표하고 그다음에 출판하고 해야 되는데 스피노자는 24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그때까지 아무런 책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파문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문된 거는 아마 공공연하게 이런 사석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파문하게 되는데, 파문의 절차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스피노자가 파문 당하기 40년 전에 어떤 사람이 파문을 당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파문을 당할 때
그 자신의 죄를 자복한 다음에 그 성당 그러니까 회당이죠. 회당에 엎드려 있고 모든 신도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런 치욕스러운 조처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살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그 불행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근데 스피노자는 다행히 그런 신체적인 모욕은 당하지 않고요. 대신 저주를 당합니다. 엄청난 저주를 당합니다. 자면서도 저주 당할 것이요, 일어나서도 저주 당할 것이요, 심지어는 하나님 명부에서도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저주의 끝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마 스피노자에게는 그 사상이 정말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가령 파문의 사소한 파문들은 뭐냐면은 정결한 법에 의해서 고기를 먹는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먹지 않았을 때 파문당합니다. 이건 작은 파문들이죠. 예, 그런 거 며칠 근신한다거나 이런 건데, 스피노자는 전혀 유대인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파문을 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스피노자에게는 이 파문 사건이 일생에 이제 큰 계기가 되고요. 근데 스피노자가 왜 존경받는 삶이냐면 파문 당할 때의 그 태도예요.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이 신념이 있으면 그 신념을 정직하게 다 보여주고, 예, 그 자기 생활을 위해서 자신의 신념과는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타협한다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파문을 당할 때 그 모르테라라는 그 스승님이 제일라피께서 막 달려가요. 그래가지고 스피노자 아이한테 너 이런 일이 있냐?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예, 선생님한테 사실입니다. 그러더니 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발 그 불행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랬더니, 제가 선생님한테 은혜를 많이 줬으니까 선생님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있었던 파문의 절차에 대해서 딱 말씀드리고 이대로 파문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전기가 있는데, 그건 꿈인 얘기인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태도들이 철학자로서의 꼿꼿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피노자는 별일 없이 삽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도 일찍 돌아가시고요. 집안이 굉장히 단명하고 병약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 하나 남고 가족들이 다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사는데, 유산보다는 아버지도 이게 있잖아요. 빚 보증 잘 들어주는 아버지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그런 분 중에 하나라 이 양반이 빚을 좀 많이 남긴 것 같습니다. 예,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여동생이 자기 오빠가 유산을 가지니까 재판을 걸었습니다. 예, 그런데 스피노자가 이겼어요. 이겼는데 재산을 도로 다 줍니다. 예, 이게 또 철학자의 태도예요. 옳고 그름은 따지고, 예, 인정 베풀 건 베푼다. 이런 거죠. 예, 그런 일화도 있고요. 그리고 여동생과의 일화는 또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 스피노자는, 그리고 나서 이 암스테르담을 떠나가지고 보르베르헤나 이런 여러 도시를 전전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헤이그에 가서 이제 말년을 맞이하는데요. 예, 이 양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네덜란드의 시민의 일원으로 살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상인 생활을 그만두고 잘 알다시피 안경알을 깎으면서 삽니다. 그리고 여러 친구들이 죽으면서 이 스피노자한테 연금을 남겨주려고 했을 때도 스피노자는 정말 연금 같은 거 받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그때 정치적 실력자인 얀더빗이라는 공화주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연금을 주려고 그러니까 거절합니다. 근데 친구 하나가 일찍 죽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스피노자에게 연금으로 남겨줬는데, 그거는 너무 미안하니까 반만 받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스피노자는 자신의 노동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사실 있잖아요. 데카르트. 아버지 상인인데 아버지 돈으로 평생 살아요. 심지어는 하녀도 두고 하녀한테 재산까지 물려줘요. 그런 분이. 있잖아요. 키에르케고로. 아버지가 스톡홀름에
빌딩이 6채가 있었습니다. 6채가 있었는데 그걸 평생 다 탕진하고 죽어요. 노동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스피노자는 정말 노동으로 그런 철학자 없습니다. 노동으로. 그리고 교수직도 사용. 예, 그것도 유명한 사례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철학을 어떻게 하냐면은 예, 친구들하고 철학을 합니다. 예, 자기가 글을 쓰면 친구한테 보내주고 그래서 친구랑 같이 읽고 이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그걸 받아들여서 또 생각하고 서로 그다음에 편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서 중에는 저서라기보다는 편지 문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시대 사람들은 거의 그렇지만 편지가 많고요. 예, 그렇게 이제 친구 관계는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그 영국의 지식인들 그 당시에는 그때부터 이제 그 영국이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뭐가 발달해서 하냐면 자연과학이 발달해서 영국이 그 당시 제일 발달한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영국 지식인들하고 이 사람이 이제 광학에 안경을 갈았기 때문에 광학에 관심이 많고요. 현미경에 대한. 예, 망원경, 현미경 이런 거. 그다음에 이 사람이 쓴 논문도 그 빛에 관한 논문도 있다는데 그게 그 사람 이 스피노자 저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 고증이 안 돼서 그런데 이제 짐작은 그게 스피노자 논문이다라는 논문도 있고요. 뭐 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일생에서 또 가장 큰 일은 뭐냐면 파문 이후에 큰 일은 얀더빗이라고 하는 공화주의자가 그 공화주의자가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영국하고 한번 붙습니다. 근데 영국을 이길 수가 없었죠. 영국한테 지면서 이 대중들이 그 분노 그 당시 더빗 형제한테 분노를 가지고 더빗 형제를 재판도 없이 때려 죽입니다. 이 사건을 접하고 스피노자는 정말 큰 충격에 빠집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큰 사건이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말년에 이제 쓸쓸히 살다가 이제 죽는데 그 스피노자 생애 중에는 그 죽음 자체도 좀 굉장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준달까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1677년에 죽는데 혼자 이제 하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일요일 날 죽는데 하숙집 주인이 부부가 교회 가는 사이에 아침에 그러니까 닭죽을 먹고 닭죽을 차려주고 교회 갔다 온 사이에 들어갔어요. 스피노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는데 이제 스피노자가 죽으니까 여동생이 또 찾아와가지고 혹시 그 유명한 스피노자가 그때만 되는 이제 굉장히 유명 인사거든요. 비록 악명으로 페이머스한 게 아니라 노토리어스한데 유명한데 그래도 돈 좀 있을까 하고 왔어요. 왔는데 이거는 뭐 있잖아요. 병원비 그러니까 약값 뭐 하숙비 뭐 이런 한 지금 돈은 한 100몇만 원 뭐 이렇게 저희가 있었나 봐요. 빚이. 그래가지고 이게 그 사람들한테 이거 도저히 다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유품 처리하라 그랬는데 유품을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습니다. 유품이 그러니까 스피노자 유명하니까 비록 그 교회 지도자라든가 정치 지도자들은 스피노자가 꼴 보기 싫겠지만 그래도 대중들은 되게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사상을 이렇게 가져오니까. 그래서 책상 몇 개 안 되는 책상 뭐 이런 이거 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잡다한 거. 그거가 팔아서 그렇게 남겨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갚습니다. 근데 여동생 손에는 하나도 안 남겼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게 죽을 때 대차대조표 끝을 0으로 남겨놓고 죽은. 이건 정말 스피노자다운. 이런 인생을 산 정말 자신의 신념대로 인생을 딱 살아간 그런 인물이라서 그 사람의 사상을 꼭 이어받지 않더라도 모든 철학자는 이분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의 그리스도라는 그렇죠.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스피노자의 그 24살 참 그 파문은 그렇죠. 앉아서도 저주받을 것이요. 그렇죠. 서서도 저주받을 것이고 문 안에서도 저주받을 것이고 문 밖에 나가서도 그렇죠. 저주받을 아주 끔찍한 그렇죠. 또 1.8m 거리에 접근 금지령이 내려졌고 그의 모든 논문이나 저서를 읽지 못하게끔 그런
이르자면 끔찍한 형벌을 당하는데 그 나이가 24살이란 말이죠. 이게 웬만한 기백이나 근육이 없으면 예, 견딜 수 없었을 그렇죠. 것이고, 근데 에티카를 읽어보면 그것에 대한 어떤 분노, 원한 감정 이런 것들이 전혀 그렇죠. 그 안에는 맞습니다. 들어가지 맞습니다. 않고 있는 진짜 그런 점에서 참 대단하다는 느낌입니다. 진짜 그 어린 것이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이 특히 현대 철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제 의미가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스피노자의 주저라고 할까? 많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죠. 대부분은 뭐 편지 그리거나 쪽 그리거나 뭐 이런 거였고, 주저라고 했을 때 한 몇 권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주저에 대해서 좀 약간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책인지. 제가 스피노자를 전공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읽어야 될 책이 적다는. 예, 그 점은 참 좋습니다. 읽고 또 읽으면은 좀 뭔가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대단히 어렵지 않나요? 예, 스피노자의 우선 주저를 본다면 스피노자는 생전에 출판한 책은 거의 한 권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 신학정치론이라고 하는 스피노자를 악명 놓게 만든, 원래 악명이 높았지만 그 책으로 이제 정말 그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낸 그런 신학정치론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책은 그 책 하나인데요. 이 사람의 저서의 그 이력을 보면은 맨 처음에 지성개선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예, 이 예. 책이 이제 스피노자의 문제의식, 철학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거기서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관심이 뭐냐, 이제 행복해지는 것이 관심인데, 행복해지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뭐 재산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성적 존재인 한에 있어서 지적 존재이니까 지식이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거 올바로 사고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정의를 올바로 내리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합니다. 정의를, 개념에 대한 정의를 올바로 내리는 거다. 이것도 철학자답네요. 행복해지려면 요즘 웰빙 많은데 그 길로 안 가고 뭐 있잖아요. 예. 심지어 정신 얘기에도 있잖아요. 저기 뭐죠? 그 기쁜 마음의 평정 이런 걸 얻는 기술을 가르쳐주지 사물에 대한 정의를 올바로 내리는 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사물의 정의를 근데 거기서 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사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철학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 저서는 미완결로 남기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쓰기 시작한 게 필생의 저작인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 에티카 윤리학이라는 책을 사후에 출간됐죠. 사후에 죽자마자 그해 바로. 그 책은 이 사람이 사적인 개인적 유산을 안 남깁니다. 이거는 자기 죽을 때 유언으로 암스테르담에 있는 출판업자 친구한테 다 보내요. 그래서 인쇄를 동생이 못 갖게.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인생하고 유대인 삶하고 다르니까 그게 그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는 올바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 짐작으로는. 하여튼 그렇게 가서 그때 바로 그해 겨울에 출간이 됩니다. 그 책이 하나 있고요. 그 책에서는 바로 신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신의 정의로부터 저희 제목이 윤리학이잖아요. 놀랍게도 신에 대한 정의로부터 맨 마지막에 윤리적 삶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오브로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은 철학사에서 뭐 손꼽히는 철학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개성이라든가 주장의 근본성이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선명한 노선 이런 걸로 보면 그 책은 정말 그 철학사에 손꼽히는 책이고요. 여긴 전부 오브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신론이지만 형이상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권이 인식론, 영혼론이라고 하죠. 인식론이라는 개념은 사실 현대의 개념입니다. 영혼론에 해당하는 정신에 관하여가 있고요. 3부는 정서론이라고 하는 그때 이제 상당히 뜨기 시작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정서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4부와 5부가 이제 본격적인 윤리학인데 4부는 선과 악을 가지고
윤리를 추구하는 그런 그 인간의 활동에 대해서 다루고요. 5부는 지식, 이 사람은 이제 지식이 중요합니다. 인식, 그러니까 인식, 높은 종류의 인식, 고급 그리고 상위의 인식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어떤 윤리를 추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5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걸 쓸 때 1, 2부까지 완성하고 나서 그 신학정치론을 씁니다. 신학정치론을 그때 쓴 계기는 그때 이제 주변에 그 좀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사람, 어떤 저희가 스피노자 사실 아까 암스테르담이 상당히 그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얘기했고, 근데 그 당시에 비해서 자유로운 거고 스피노자도 신학정치론에 그렇게 씁니다. 뭐 놀라운 자유가 있는 네덜란드 어쩌고저쩌고 썼는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쓴 경향이 커요. 그 당시 스피노자가 파문당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얘를 공동체에 그냥 놔뒀다가 저희 네덜란드 특히 그때 칼뱅파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거든요. 이들에게 밉보일까봐 미리 잘라낸 경향이 있다라는 해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도 거기 놀라운 이거는 내가 이런 책 쓸 테니까 검열하지 마라. 이런 식의 일종의 읍소 같은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스피노자하고 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구들 있죠. 친구 중에 하나가 스피노자 견해를 그대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저희 감옥 갑니다. 결국 죽게 되죠. 결국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신학정치론을 썼답니다. 그렇게 쓰고요. 그리고 고전에 데카르트 철학에 대해서 좀 교육적인 의미로 쓴 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히브리 문법 책도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책들 중에 하나가 아직 발표하지 않고 완결이 안 됐는데 정치론이라는 정치학 논고라고 번역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스피노자가 윤리학을 이렇게 거치면서 윤리학적 사고를 거치면서 정말 스피노자만의 독특한 정치 철학을 만들어낸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제가 독자들한테 권한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그 책이 번역이 안 되지 않았나요? 됐습니다. 지금 됐나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거기가 두 개가 돼 있죠. 신학정치론과 정치학논고. 그게 정치학논고. 약간 이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 스피노자는 대중들이 쉽게 빠져드는 예속에 대해서 중요한 이제 주제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에 의하면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것인 양 자신들의 예속을 위해 싸우는 한 사람의 허영을 위해 피와 목숨을 바치는 것을 수치가 아니라 최고의 영예라고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점에서 이제 자유의 철학자라고도 하고 또 예속의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할 듯한데요. 이 책 이게 이제 신학정치론 서문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이 시대는 이제 자유가 중심적인 주제가 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스피노자가 행복을 시작으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분은 이제 자유의 철학자고 이 자유 문제가 중심인데요. 그래서 이제 자유는 정치적인 의미의 외적인 관계 속에서의 자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서의 자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윤리학에서는 내부에서 내적인 문제에서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예속시키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있고요. 그다음 정치적으로는 그 권력 담당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자유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둘 다 다루는데요. 스피노자의 자유는 자유 개념은 사실 우리 보통 생각하는 자유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자유 개념은 이런 거죠. 내가 내 행위의 원인이 된다. 이게 이제 가장 단순하면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건 가령 심리 철학 이런 데서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스피노자는 이 자유를 능력과 무능력,
네, 이걸로 다룬다. 예속의 정의가 뭐냐면 정념의 무능력, 정념에 대한 무능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상당히 유용한 개념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 자유와 예속이라는 쌍도 있지만 독립과 의존이라는 쌍도 있습니다. 예, 이분 이제 마지막 저서에서는 독립과 의존이라는 쌍을 만들어내고요. 예, 그러니까 진짜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예속이냐 자유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이제 양자택일을 제시하는 거죠. 예속으로 살 거냐 자유로 살 거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속으로 살 때는 예속의 이제 그 간단한 정의는 이거예요. 내가 참된 길이 어떤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길을 간다. 그래서 나에게 진정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난 딴 길로 간다 이거죠. 이게 예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은 적인데요. 정치적인 예속도 마찬가지로 내가 독립해서 사는 게 마땅히 자유롭고 하쯤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국왕에 의존하고 싶은 이런 삶의 형태로 간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국가가 성립되는 그 원리가 뭐냐면 희망과 공포라는 그 동인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로서 성립할 수 있으려면 희망과 공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국가로 성립합니다. 이게 스피노자의 아주 놀라운 정치공학인데요. 그러니까 국가가 희망과 공포를 행사하지 못하면 국가는 멸망해요. 이거 아주 흥미로운 일종의 공학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희망과 공포지만 희망에 의해서 이끌릴 때는 사람들이 자신이 참되게 바라는 것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공포에 이끌릴 때는 내가 크게 고통당하지 않는 걸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피노자가 보기에는 희망에 따라서 나라가 운영될 때, 나라가 유지되고 나라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때 이 나라는 더 자유를 제공해주는 나라가 되고 더 좋은 정치체가 되는 거고 공포에 의해서 그 나라가 운영될 때는 그 사회는 예속 그리고 나쁜 정치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공포에 이끌릴 때 어떻게 되냐? 바로 이거예요. 공포에 이끌릴 때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의 있잖아요. 허영과 사치와 명예를 위해서 이 국민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게 자신의 명예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스피노자 시대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렇죠. 예. 이러지 않는 시대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비참한 상태에 군중이 빠지지 않는 적이 거의 없었다고 보여져요. 이 역사에 아주 기적적인 순간 몇 순간 빼놓고는 거의 대중은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져. 사실 그래서 스피노자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대중의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고요. 그 대중의 비참함이 어디서 나온다고 스피노자는 봤냐면 무지로부터. 무지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미신에 빠진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개선론이라든가 윤리학 2부 이런 데서 인식론을 다루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일상적인 사고방식은 미신에 빠지기 쉽다. 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면 넘어서느냐라고 하는 길을 제시하려고 그런 인식론적인 주제를 사뭇 많이 다룹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신이 지닌 질서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자는 신을 사랑할 수 있을 뿐 결코 복종할 수는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스피노자에게 이제 윤리라는 건 어찌 보면 이제 도덕몽령과 좀 다른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니체에게 아주 중요한 이제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스피노자가 결국 사후에 그 에티카라고 하는 저서가 만들어졌고 그것의 제목이 이제 윤리학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의 모토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스피노자에 있어서 윤리란 뭔지 또 도덕명령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신에 대한 사랑이라는 건 이제 스피노자의 이제 최종 결론 같은 그런 주장이죠. 근데 신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합니다. 이 신과 관련된 사랑은 두 가지로 얘기되는데요. 하나는 신을 번역하자면 신을 향한 사랑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신 자신의 사랑.
여기가 뭐 스피노자의 존재론에 따르면 우리는 신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건 이미 신이 사랑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을 사랑한다 혹은 내 운명을 사랑한다는 건 신이 신 자신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자신이 신과 일체라고 하는 인식에 도달했을 때는 신 자신의 지적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이런 주장이고요. 그 밑에 단계는 뭐냐면 아직 자신과 신이 일체화됐다는 걸 모르는 때는 뭐냐면 신을 향한 사랑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여기서 예, 이걸 신을 향한 사랑을 이종지 이 스피노자의 인식론은 인식의 단계가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지식 일종지라고 불리는 건 상상지, 미신의 원인이 되는 상상지가 있고요. 이건 자기식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소망대로 세상을 보려고 하니까, 예, 뭐, 저기 있잖아요. 유정자가, 유정자는 나를 보살펴 줄 거야. 보살펴 줘야만 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기대 걸고 이렇게 산다 이거죠. 근데 이종지는 뭐냐면 세상의 인과 질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거고요. 삼종지는 바로 자신이 신과 합일해 있다. 라고 하는 걸 아는 단계인데, 이종지에 해당하는 신에 대한 사랑이 바로 신을 향한 사랑이고, 삼종지에 해당하는 사랑이 신 자신의 사랑. 이렇게. 그렇죠. 미신에 빠지는 것이 이제 원인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원인을 다른 걸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은 목적론적인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길 가다가 돌에 맞으면 이건 하느님의 뜻이야. 나를 이렇게 해서 교훈을 주려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이죠. 예, 그렇게 신에 대한 사랑 있는데요. 그 신에 대한 사랑 두 가지인데 사실 신에 대한 사랑 마지막 있잖아요. 그 사랑에 대한 해석은 되게 분분해요. 예, 이건 일치하지 않습니다. 가장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가장 신비로운 부분인데 제 해석을 한다면 다른 소개할 틈은 없으니까 제 해석을 한다면 저는 이 신에 대한 사랑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피노자가 자유를 뭐라고 하냐면 필연에 대한 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인식이니까. 그다음에 나는 신으로부터 나왔고 신과 일체화됐다라는 거는 필연성이잖아요. 신적 필연성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필연성에 대한 인식인데 필연성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어쩔 수 없으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약에 내가 또 술 먹고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면 마음이 괴로운데 한참 지나다가 뭐 내가 술 먹고 어떻게 정신 차리겠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종지의 필연성입니다. 삼종지는 이종지는 일종의 회고적인 겁니다. 예,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원인으로부터 결과로 필연적으로 나왔다라는 걸 인식함으로써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종지의 자유라면 삼종지의 자유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막 현실로 일어나는 데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식의 뭘 할 때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죽으러 갈 때, 이렇게 의를 위해 의가 아니더라도 죽으러 갈 때, 마치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가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이제 삼종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게 자신의 본성상, 이건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딱 깨닫는 그 순간이, 삼종지에서의 윤리고 스피노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건 그런 거 같습니다. 가령 예컨대 이건 스피노자 얘기가 아니라지만 스피노자의 저기에 딱 들어맞는 예인데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나는 사과나무 심는 것 위에 뭐 하겠냐. 이런 거잖아요. 예, 이런 게 이제 삼종지인데 이거는 니체가 말한 초인의 삶이기도 하고 사실 저는 칸트의 정언명령도 연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스피노자 해석의 방향은 칸트랑 스피노자를 일치시켜서 해석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게 좋은 성과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자면 윤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타율적이고 지시되고 명령된 어떤 것이 아니라 그렇죠. 스스로가 자기 안에서 신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만들어내는 스스로의 하나의 에너지, 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윤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흔히들 스피노자야말로 진정한 감정의 윤리학자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감정의 윤리학 예컨대
슬픔, 뭐 기쁨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다루면서 결국 이게 나중에 그 니체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감정의 윤리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떤 감정의 문제를 스피노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적 함의가 뭔지 한번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스피노자의 감정에 대한 그 연구는 상당히 그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인데, 스피노자의 감정의 윤리학을 가령 예컨대 감정에 충실하라라는 식의 현대 저기들이 있죠. 그런 식의 상담 심리하는 양반들. 그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 기본적으로 스피노자는 이성주의 시대 사람으로서 이성을 통해서 감정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도고요. 그럴 때 감정은 어떤 질을 갖냐면은 감정은 우리를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걸로 봅니다. 그 스피노자는 홉스처럼 이제 스피노자의 주요 참조점 중에 하나가 홉스입니다. 홉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가령 정치 질서에서 통제되지 않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은 결국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고 하는 야수화 상태.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위기 상태로 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스피노자는 감정론에서 그걸 증명을 합니다. 감정론에서 사람들이 있을 때 결국 시기심, 복수심으로 결국 봉착한다. 예, 서로 사랑과 이런 거로 가는 게 아니라 복수심으로 간다. 하지만 그걸 극복하는 것도 사랑이다.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왜 감정론에 그러면 굉장히 이성주의자잖아요. 이성을 가지고 감정을 말하자면 억압하려는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의 감정론이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제가 지금 얘기한 억압론이 아니라 마치 일종의 감정 해방론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까닭은 감정을 넘어설 수 있는 것도 감정이라고 하는 감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성이 직접적으로 감정을 통제 못합니다. 이성은 이성에서부터 나온 감정을 통해서 감정을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감정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나, 다른 그 시대의 다른 철학자들보다. 그래서 이렇게 각광을 받는 거지, 사실 오늘날에 생각하듯이 요즘은 이성에 대한 좀 회의와 그다음에 감정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부응할 만큼 그런 감정론은 사실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스피노자가 이제 아까 얘기로 보면은 일정하게 예속에 맞춰서 이제 다양한 이르자면 싸움을 한 건데요. 군주정에 맞서서 공화정을 주장했던,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들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부여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는 스피노자는 어떻게 봤는지 좀. 예, 스피노자는 전형적인 전형적이진 않지만 확실히 사회계약론 계열의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계약론 이전에는, 그러니까 사회 형성은 계약이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동기는 이기적 동기죠. 예, 이기적 동기에 의해서 계약이라고 하는 활동에 의해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다가 사회적 계약론인데, 그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이전 사람들은 인간은 그냥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저절로 사회를 형성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 관계가 곧 사회적 관계다라고 생각한 게 그 이전 사람이라면, 이 사회계약론부터는 자연적 관계는 아직 사회적 관계가 아니고 그건 아직 동물 상태나 다름없는 삶이고, 사회적 관계는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협의한다는 그런 행위가, 물론 직접적 행위는 아니지만 잠재적 행위가 전제되어야만 사회가 된다라고 생각한 그런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저 스피노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피노자도 마찬가지로 왜 사회가 됐냐 하면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기보다는 자연 상태에 사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사회를 만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스피노자 사회 상태를 만드는 거 서로 연대하게 되는 까닭은 저희거든요. 이 스피노자에서 자연 상태는 어떻게 뭘로 표현되냐면 정념에 의해서 사는 삶을 사회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만 가지고 살면 서로 불일치하고 적대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를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예, 일치하고 그러니까 사회는 일치하고 단결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구조죠. 근데 이 정념을 가지고 하면 이웃을 사랑한다기보다 이웃의 질투를 느끼고 예, 이웃 것을 뺏으려고 하고 예, 예, 똑같은 걸 추구해도 제가 먼저 가지면 나는 시기심에 빠지고 뭐 이런 게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근데 이 사회가 예, 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개인들의 자연권 있죠. 살려고 하는 코나투스라고 보통 개념화하는 그래서 살려는 노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는 그걸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국가에서랍니다. 예, 스피노자 철학은 사실 국가 맹신주의는 아닐지 모르지만 국가를 상당히 중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국가 내에서만 일치를 구할 수 있으니까. 예, 국가 밖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싸우는 가능성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국가 내에서만 이렇게 그래서 자유인은 국가 안에서 자유롭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연대를 해야 되는데요. 연대하는데 그러니까 개인이 결코 저기로 환원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국가를 만드는 이유도 개인의 자기 자연권 원래 살고자 하는 그걸 그걸 목적으로 해서 그걸 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회 질서에 환원돼서 사회 질서에 묻히지 않습니다. 개인은 어디까지나 그게 안 맞으면은 개인은 국가에 언제든지 등 돌리고 반항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것도 자연권으로 이론상 보장이 됩니다. 예, 사회 깨는 것도 자연권에 의해서 저희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을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은 이 반항아들의 철학이 되죠. 사실 그래서 요즘 좌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 까닭이 그런 반항아적인 논리가 그 안에 들어 있는데 스피노자는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깨는 걸 칭찬하진 않아요. 논리상 그건 뭐냐면 위정자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지. 정권 담당자들이 제대로 하면 그럴 필요 전혀 없다. 오히려 국가야말로 가장 유용한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군주정과 공화정 또는 민주정의 차이는 그 차이는 뭐냐면은 이 대중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연권이라는 나름의 권한이 있는데 이 권한을 다 이렇게 모으면은 공동의 권리가 되는데 이 공동의 권리를 위임을 합니다. 누구한테 위임해? 그 권리를 갖고 통치를 해주길 바라며 위임을 하는데 한 사람 할 때 위임하면은 군주정, 여럿 하면은 귀족정, 그 다음에 모두가 가지면은 민주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민주정의 이념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잘 나와 있듯이 그래서 결국 뭐냐면 대중이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형태. 그래서 일종의 복종이죠. 국법에 따르니까. 하지만 그 복종은 결국 자기의 자유를 누린다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원리를 그대로 충실하게 따릅니다. 그 점이죠. 그러니까 국가를 중시 여기지만 개인이 국가에 완전히 종속되거나 이러는 건 아닌 그런 정치 체제를 꿈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민주정을 최초의 이제 형태를 민주정이라고 본 것이고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속 상태에 빠져드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군주정이나 뭐 제정이나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것들을 이제 스피노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어찌 보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혹은 민주정에 대해서 처음은 아니겠지만 중요하게 이제 제기했던 철학자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이 민주정은 개념상 거의 직접 민주주의와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데이제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데이제 민주주의는 사실 은근 귀족적인. 귀족적이죠. 그래도 되나요? 그렇게 얘기해도. 그럼요. 이 원리, 개념에 따르면 우리가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비록 계속 이렇게 교체 가능성은 있지만 옛날처럼 신분으로 굳어지거나 가문으로 굳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있군요. 그렇죠. 거의 소수에게 위임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피노자는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가 거의 데이제 민주주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스피노자 민주주의는 초기에 만들어진 민주주의지만 사실은 가장 급진적인 형태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제가 마지막 저서인 그 정치학 논거를 좀 여러분들께 권하는 까닭은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정치체가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정치가 변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풍습이라든가 교역이라든가 다양한 문화적 조건, 종교적 조건 이런 것들이 얽혀서 이게 변한다는 걸 그걸 정말 정말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점은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용하겠죠. 가령 알티세르 같은 경우는 이데올로기 같은데 그런 정치에 관련된 그 저서들은 알티세르는 자신의 이데올로기론에서 상당히 수용해서 다루고 있는데 아직도 제 생각에는 그 책에서는 우리가 발굴할 사상적 내용이 많지 않을까,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민족에 대한 문제도 하나 다루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자이스민인가요? 새누리당 의원을 하는 그 사람의 어떤 글에 대한 댓글들에 보면 이제 아주 온갖 야유와 그런 혐오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보면 좀 어떠시죠? 이민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아주 초기에만 민족적 순혈성 갖고 살았지 그다음부터는 교역이 확대되니까 교역이 확대되면 정치체가 변합니다. 민주주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따르면은 민주주의 다음에 신정 체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신정 체제는 이제 모세가 정치적 권력뿐만 아니라 군사적 권력, 종교적 가르침 그러니까 제사장만 형한테 주고 나머지 행정적이고 법도 만들고 군사적인 사령관이기도 한 모든 걸 다 지고 제사장보다도 높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모세밖에 없으니까. 원래는 그 전에 민주주의라서 모든 사람이 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대중들은 신의 말씀을 들으면 공부스러워요. 그래서 안 되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아주 미묘합니다. 이거 두고도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요. 하나는 뭐냐면 대중들은 아까도 말했지 무지 상태라서 신의 말씀을 직접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되고요. 또 하나는 신의 말은 대중의 언어를 통해서야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바뀐다. 이런 두 가지 이런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흥미로운 신학 정치론을 해석하는 건데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대중들만이 유일하게 신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면 근데 이제 대중들은 신의 말씀이 너무 두려워서 모세한테 모든 걸 일임합니다. 그래서 신정이 생겨나서 그 신정 체제하에서 유대 민족이 있는데 이 유대 민족이 점점 변질되고 이게 신정 체제가 변질되는 까닭은 뭐냐면 이민자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이게 먼저 이 공동체를 가지고 거기서 개간하고 거기서 권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권리를 나눈다는 것이 왠지 손해본다는 생각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 공동체의 권리의 차이가 생긴답니다. 이거는 거기에 이스라엘의 예의지만 아마 모든 공동체가 이래서 동일하죠. 귀족과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귀족이 되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계급이 발생하는 그렇게 되는 꼭 그렇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옛날 허항우 같은 양반들은 외국에서 왔지만 왕대는 이런 거지만 하여간 뭔가 이질적인 것이 섞일 때 그런 차별이 생겨난다는 거죠. 스피노자의 정치의 중에 하나는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웃사랑을 구현하는 겁니다. 이 이웃사랑은 원래 종교는 원래 이웃사랑이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마치 예수의 뜻과 예수의 가르침을 사실 스피노자는 높이 삽니다.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의 핵심이다. 그리고 스피노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둘로 스피노자의 성경에서 따르면 성경은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복종을 이끌어내려는 내용과 그 다음에 참된 삶, 그러니까 참된 구원에 이르는 내용,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 거는 사실 정치적 복종을 이끌어내려는데 종교가 쓰인 거고, 뒤에 것이 진짜 참된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종교를 가르친 건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스피노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가르침은 교회 내에서나 밖에 정치 세계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만 충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그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야말로 정치 플레이는 그 사회계약, 정치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 동기가 바로 이웃사랑을 정치적으로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끝날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그 뭐라고 할까요? 스피노자의 어떤 핵심들을 정리한다면 스피노자는 무엇 때문에 이제 그 글을 쓰게 됐고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뭐 이런 걸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스피노자는 기본적으로 대중들의 삶을 분석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학을 했지만 권력에 대한 분석보다는 그런 권력을 받아들이는 대중들. 그래서 지식의 문제도 대중들의 무지를 살펴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대중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건가 이거를 생각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점은 오히려 대중사회라고 하는 오늘날에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저희 스피노자는 이제 계몽주의의 할아버지 뿔 되고 사실 계몽주의의 요즘 연구 중에 계몽주의의 또 다른 뿌리, 보통 계몽주의를 영국, 프랑스 계열로 보는데 또 다른 뿌리로 그 북구의 계몽주의자들을 이렇게 주목합니다. 그런데 계몽주의의 저기가 기본적인 그 대결 구도가 미신과 인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미신이라고 하는 그 계몽주의적 메시지는 뭐 오늘날 주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대중들 그러니까 권력이 이렇게 통용되는 게 이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권력이 여기 통용되는 건 권력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대중들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대중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대중의 정념, 대중의 인식 수준, 대중이 권력과 결합하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하는데 스피노자를 다시 이렇게 우회하면 굉장한 유용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도 이제 좀 어려운 주제이긴 했지만 스피노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만나볼 때가 됐는데요. 오늘은 그 이경석 교수님을 모시고 스피노자 오늘의 의미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